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이미 이전에 WHO의 조사에 협조할 만큼 협조했으니 추가 조사는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WHO는 현지 시간 13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신종 질병에 광범위한 대비를 하기 위해 새로 과학 자문단을 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구성된 새로운 병원체의 조사를 위한 국제과학 자문그룹 약칭 SAGO에는 26명의 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바이러스학, 식품안전, 공중보건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의 첫 목표는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서를 조사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차기 연구 방안을 개발하고 관련된 조언을 WHO에 보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AGO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WHO가 이끈 조사팀은 올해 초 우한과 주변 지역에서 4주간의 현장 조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다른 동물을 거쳐 인간으로 전염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WHO 사무총장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서브라이어수스가 당시에는 우한에 대한 조사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관한 자료가 부족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위한 SAGO를 창설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겨갔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30가지 이상의 연구가 수행돼야 하며 2019년 감염병 초기 우한에서 이루어진 항체 실험에 대한 정보가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는 데 필수적이고, 따라서 중국이 2019년 우한 주민들의 혈액 샘플과 코로나 유행 초기 입원 및 사망 데이터 등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에서는 중국 스스로 코로나19 기원을 밝히기 위해 우한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 수천 개를 검사하고 있다며 앞서 2차례나 국제조사팀이 중국에 왔으며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고 이제는 다른 곳에 조사팀을 보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1월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후 유례 없는 폭발적인 전염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진 전염병입니다. 이 병은 2019년 11월 17일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었고, 세계 각국은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시작된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라 하여 초기에는 이것을 일본 뇌염과 같이 우한폐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가 들어갔음에도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은 처참할 지경이었고, 이는 중국 관료주의의 폐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춘절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 등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오판과 안전불감증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한시에서는 2019년 12월 31일 전염병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당시 우한시의 보고를 전해들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조사단이 통제가 가능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중국의 춘절이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춘절은 한국의 설날과 마찬가지로 귀성길 행렬로 유명한데, 중국의 인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 매해 민족 대이동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기차표와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한 중국인들은 자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로 이동을 하는데 소요시간이 수십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이 걸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도 춘절 전후 40일간을 춘인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을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철도와 항공편을 늘리는데, 당시 중국 정부는 코로나에 대해 보고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3월에 열리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중 하나인 양회 개최와 춘절 등에 밀려 코로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이런 소식들을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2020년 1월 20일 중국의 춘절이 시작되기 5일 이전에야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중국 정부는 코로나를 과거 사스와 같은 등급의 전염병으로 지정했고, 중국 정부의 대응책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들은 고향에 돌아가는 중에도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으며 춘절의 긴 연휴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하는 중국인 또한 많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폭발하며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중국의 전염병에 대한 늦장 대응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서 코로나가 기원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다른 나라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의 앤드류 타템 지리 환경과학 교수는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진단, 격리, 여행 제한 조치를 일주일 정도 일찍 시작했다면 감염자 수는 지금의 33% 수준일 것이며 3주를 앞당겼다면 5% 미만의 수준이었을 거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코로나 발생 초반에 있던 정보 통제에 대한 비난 또한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중국은 우한 화난의 해산물 시장에 다녀온 적이 있고 발열 증상이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게놈 배열 순서 테스트를 거치는 등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비로소 코로나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코로나로 인정되지 않아서 집계에서 누락됐으며 다른 나라들의 추이와는 다르게 감염자가 8만 명 정도로 늘어난 이후 갑자기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등 통계 조작까지 하여 일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한시에서 공식적으로 감염병을 인정한 12월 31일의 바로 전날인 30일 중국 공안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사스와 비슷한 증상의 폐렴이 우한에 전파 중이다라는 소식을 올리던 8명의 네티즌들을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처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처벌받은 8명은 모두 의사로 웨이보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전염병을 우려하며 경고하다가 끌려갔습니다. 당시에 끌려간 8명 모두 소식이 한동안 끊겨 인터넷에서는 이들이 모두 신비당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들이 올린 내용이 모두 진실에 부합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당시 발표문을 통해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을 숨기려는 어떤 시도도 헛된 것이 됐다며 전염병 유행을 은폐하려던 시도는 중국 정부의 지시가 아닌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그들에게 모두 떠넘겼습니다. 이러한 중국은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사스 유행 당시 중국은 무려 5개월가량 감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감염 실상을 축소, 은폐하여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어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무능하고 무사한이란 대처를 한 정부에 대해 중국인들 사이에서 당국과 관료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공산당 내에서조차 관료들을 욕하는 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사스가 오히려 더욱 번진 것에 대한 반성으로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적극 참고하여 정보공개법을 도입해 2008년을 기점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는데 막상 시진핑 정권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정보 은폐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경험을 잊어버린 건지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사스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가 세워졌습니다. 2002년의 사스 유행 이후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국립보건원 소속으로 전염병관리부가 신설되었지만 2003년 사스 사건 당시 감염병 및 방역 담당 부서는 국립보건위원회 2~3명이 다였습니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감염병 대책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사스 극복 이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모델로 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설립돼 사고대책 매뉴얼을 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사고대책 매뉴얼은 전수 폐기되었으며 메르스 사태 이후 다시 질병관리본부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블랙스완에 기반한 시뮬레이션과 대응 방안을 개발해왔습니다. 블랙스완이란 특정 사건이 일어나면 사후 분석을 통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고 이를 예측할 수도 있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이론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이 블랙스완에 기반하여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그 상황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며 대응하는 시뮬레이션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시뮬레이션의 마지막 단계로 신형 감염병 대응 진단 키트 시범 제작 프로그램을 마치자마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탄탄한 준비성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었지만 중국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법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정보를 통제하여 이를 크게 만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 측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국 스스로 코로나19 기원을 밝히기 위해 우한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 수천 개를 검사한다는 주장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선 코로나19 유행 초기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국제사회는 더 이상 중국의 검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WHO의 SAGO가 샘플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라는 것이 확정된다면 중국은 전 세계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든 아니면 정말 자연 발생한 것이든 중국이 코로나19를 방치하여 사태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커졌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존 래트클리프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몇 년간 중국만큼 세계 경제나 세계인에게 피해를 준 국가는 없었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잘못해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낸 것과 이를 은폐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해 경제적 손해와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다른 서방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미래 대중외교 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설정해야 하며 우리가 중국에 책임을 지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래트클리프의 주장대로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에 코로나19 배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압박에 적극 나서며 국제사회와 연대에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애쓰는 중국의 행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